네, 이번 총선의 최대 화두는 아마 험지 출마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야 모두 험지 출마 외치고는 있지만 누구 하나 먼저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대통령실 비서관직을 사직하고 험지 출마 1호가 되신 분이 있는데요. 전희경 전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모셔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10일자로 이제 대통령실 나오신 거고 오늘이 첫 방송이신 거죠? 제가가 난 걸로 치면은 예. 15일자로 제가 자유에 목이 네.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거의 일주일도 안 됐는데 예. 너무 영광입니다. 오시게 제가 되어서. 예. 감사합니다. 제가 대통령실에 또 있었다 보니까 뭐 이 말을 좀 전해달라는 기자들이 있어가지고 나가실 때 가장 아쉬워하는 비서관이셨다. 이 말을 좀 해달래요. 아우 예. 듣기에 밥을 아주, 많이 사주셨나 봅니다. 예. 아주 기분이 좋네요. 예. 그렇게 말씀들을 해주셨다 그러니까. 네. 예. 일단은 사실은 이제 의원 하실 때도 그렇고 비서관 가시기 전에 약간 보수 여전사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나와서 의정부 갑을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보니까 이제 민주당이 내일이 당선이 됐던 지역 그렇죠. 같아요. 예. 너무 험지 가시는 거 아닌가요? 뭐 이제 험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는데 저는 뭐 꼭 그렇게 이제 어디 민주당에서 내리 뭐 이렇게 뭐 7선 막 그러니까 문희상 의장께서 쭉 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뭐 오영환 의원께서 또 지금 하고 계시고 하지만은 그래도 뭐 변화를 갈망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누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좋은 사람이냐 이런 걸 지켜보시는 눈이 있으시고 네. 또 제가 거기서 또 초중고를 다니면서 또 음, 이렇게 또 동창 또 저의 또 이제 저를 지켜봐 오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시고 예. 하기 때문에 저는 아니다 음. 양지다 양지로 이런- 만들겠다. 그렇죠 그런 그 생각으로 임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예. 어디든 뭐 어렵지 않은 곳이 없고 도전자에게는 늘 어려운 곳이고 그러나 뭐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곳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근에 언론 보도로 이제 총선 출마를 하려고 이제 대통령실에 나가게 된 참모들이랑 대통령이 식사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한 참모한테는 뭐 뼈를 묻을 각오로 최선을 다하라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 이제 오찬하셨으니까 혹시 뭐 대통령이 뭔가 조언을 하시거나 당부하신 말씀이 좀 있을까요? 제가 그 기사를 통해서 저도 봤는데 그 세상에 비밀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누가 또 그렇게 또 말씀을 또 언론에다가 하셔가지고 그 후에 사실 제가 확인 취재가 몇 군데서 왔는데 말씀을 일절 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비공개는 어디까지나 비공개이기 때문에 예. 그러나 뭐 언론에 이제 또 있었고 노은지 앵커께서 또 말씀을 하시니 뭐 그런 식사 자리가 있었던 건 맞고요. 네. 그런 이제 여러 이제 뭐 격려의 말씀들이 계셨던 것도 맞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통상적으로 네. 당신이 이제 같이 일하던 또 어찌 보면 대통령과 또 참모들이지만 또 보면은 나이 연배 차이도 많이 나는 예. 또 인생의 후배이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자리 정도였다. 밥 한 번 먹여서 보내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저는 이제 뼈를 묻을 각오를 하라는 게 멘트가 좀 이제 기자들은 사실 제목이 나오는 뭐 이런 거에 다 꽂히니까 좀 멘트가 좀 강하구나라고 생각은 했었거든요. 최선을 다하라 뭐 이런 뭐 취지로 최선을 다하라. 예. 본인의 꿈에 대해서 뭐 최선을 다하라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놀란 부분은 네. 이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선거가 다른 사람 선거를 참모로서 뛰어본 경험 그리고 이제 자기 선거를 뛰어본 경험 저는 뭐 의원을 했습니다만 제가 비례대표 의원을 해본 경험 네. 그리고 제가 지역구 선거를 나가서 뛰어본 경험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네. 뭐 대선 캠프에 있었던 경험.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는 당신이 대선 후보로 물론 처음 선거이지만 네. 전국 단위의 대한민국의 가장 큰 선거를 본인이 주인공으로 플레이어로 뛰어보신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굉장히 선거에 대해서 그 이제 사활을 건 고민을 많이 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네. 했고 예.
주시는 말씀에서 그 플레이어들이 갖고 있는 고민과 그 순간에 갖게 되는 그런 떨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그럴까요? 지금 사실 국회의원을 한 번도 안 해본 이제 영선의 대통령이다 보니까 정치 잘 모를 거다, 뭐 선거를 잘 이해하겠냐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거 사실인데 전희영 비서관이 느끼시기에는 전혀 아니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 선거를 치러본 경험, 네. 그리고 뭔가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더더군다나 그 전국 단위의 선거를 대선을 치른다는 게 어떤 경험일까? 사람들이 이제 그냥 뭐 시쳇말로 편하게 뭐 이런저런 판단들, 평가들을 내릴 수 있지만 네. 그 개인이 겪게 되는 그 순간순간의 판단과 고민, 그리고 그것이 뭘 남겼을까? 네. 그거는 그렇게 함부로 평가하거나 쉽게 볼 일은 아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이 누구보다도 사실 사활이 달린 선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통령 스스로에게 네. 있어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도 깊을 것이고 국민들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시시각각 하실 거고 네. 총선이 이제 내년 4월 10일인데 예. 그 사이까지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지켜봐 보실 필요가 있을 거다. 그리고 그런 포인트, 예. 그 관전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지난 총선을 생각해 보면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치러진 거니까 문신 마케팅이 되게 치열했잖아요. 뭐 대통령이랑 찍은 사진 가지고 엄청 선거를 하고 이랬는데 지금도 사실 윤심 마케팅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 실제로 좀 나올 것 같습니다만 좀 걱정인 부분은 지지율이 워낙 30%대 이제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지난 총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는 좀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실 참모라는 게 도움이 될까 선거에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거든요.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하루하루 기류가 다릅니다. 예. 지난 21대 선거 때 한번 우리가 이제 복기를 해보면요. 21대 선거가 이제 4월 15일에 있었는데 그 전에 2월 달까지만 해도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이 소위 이제 그 진보지라고 하는데 이제 네. 게재가 됩니다. 예.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민주당은 정말 필패할 것이다. 이런 그 다수의 예측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코로나 국면이 이제 그 대구에서 예. 이제 코로나가 이제 대규모로 이 확산이 되고 갑자기 정권 심판에서 국난 극복 프레임으로 가고 그렇죠. 재난지원금이 풀리고 예. 마스크 대란이 터지면서 아 이게 전국을 빨리 안정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걸로 결집이 되고 하면서 뭐 방역 뭐 힘을 합치자 뭐 네.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게 이제 갑자기 총선의 기류가 급 변동을 합니다. 물론 네. 거기에는 뭐 민주당의 총선 전략이 뭐 국민들께서 봤을 때 극단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전부 이제 뒤로 숨기고 뭐 플레이어들을 조금 이제 뭐 갈고 예. 뭐 새 하는 것도 얼굴로 있었지만 내고. 새 얼굴로 네. 내고 뭐 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그런 식으로 프레임 전환이 삽시간에 되더라는 거죠. 그게 현장에서 선거를 뛰는 사람들은 어제 나가서 만난 유권자들의 온도하고 네. 오늘 만난 온도가 바뀌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이번 총선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정부의 지지율이 뭐 박스권이라고 얘기하지만 뭐 박스권이라는 의미를 다른 말로 이렇게 하면 대통령과 정부의 방향성은 맞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방향성에 대한 그 오롯한 탄탄한 지지가 그만큼이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소통의 방식이라든지 또 여소야대 국면에 있어서 성과가 나지 않은 국면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빚어지는 것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대통령께서 이제 혼자 고군분투하시고 뒤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또 저희 뭐 참모를 했던 사람으로서의 또
불충분한 네. 어떤 보좌의 그런 것도 있고 여당의 또 뒷받침이 좀 부족한 측면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지금은 각자 당신들이 뭐가 부족하다가 아니라 여당 내부 혹은 정부 내부에서도 각자 내가 뭐가 부족한가를 돌아봐야 되는 시점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박스권에 갇혔다가 아니라 방향이 옳다라고 하는 지지층의 기반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 이 탄탄한 기반에 어떻게 얹어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 방향이 무너지면은 네.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 70년간 그래도 쌓아올린 이 대한민국 호의 행로가 이제는 흔들리는 예. 상황이고 내년 총선이 바로 그것을 이 사활이 달렸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국민들께도 그걸 소구해야 되는 선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계속 말씀을 주신 부분은 일단 30%대라는 것이 어느 정도 안정적 기반을 좀 쌓았다라고 보고 이제 그 얹어가는 뭐 이런 뭐 시기다. 안정적 기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아직도 저 정도를 가지고 예. 만족하나 이렇게 들으실 수 있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네.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정부의 방향성이 옳다. 그러니까 이 방향성이라는 건 자유민주주의라든지 예. 그래도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국가들과 연대를 통해서 외교력을 가지고 안보나 경제를 돌파하려고 하는 어떤 그 움직임이라든지 예. 뭐 한일 관계나 한미일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시너지를 내고자 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 잘못된 이념의 카르텔을 뭐 깬다든지 예. 뭐 과거에 잘못된 어떤 그 노동 이제는 예. 권력화된 노동이라든지 노동 권력이라든지 그러니까 다수의 일반 노동자들은 우리가 예. 계속해서 그분들의 삶을 보듬어야 되지만 잘못된 노동 권력 이거는 우리가 다시 법치내로 끌어들여야 된다라는 네. 이런 부분의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들이 예.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많은 부분 오해 속에 쌓여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지지를 변함없이 주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해서 봐야 된다. 저는 예.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을 자꾸 좀 흔들려는 것 같아요. 뭔가 독재 국가 프레임을 좀 만들고 약간 척결의 대상으로 좀 몰아가는 이런 느낌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총선 출마를 사실상 이제 가능성을 열어둔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대통령의 어떤 탄핵 주장을 하면서 그 논리로 이렇게 논거로 드는 게 당무 개입을 했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정무비서관이셨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국회와 대통령실 사이에서 어떤 조율 관계 같은 걸 하셨잖아요. 이런 식의 주장에 대해 좀 어떻게 반박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당무 개입을 했다 이런 거는 이제 조국 장관 전 장관이 씌우고 싶은 프레임인 것이고 예. 그러나 어떻게 액면 그대로 여당과 이 뭐 대통령의 관계라는 게 네. 정말 이렇게 외면하는 관계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뭐 좋게 말하면은 뭐 협업이 되고 하모니가 이루어지고 이심전심의 어떤 통하는 교감이 있고 뭐 이럴 것일 텐데 그것이 무슨 직접적으로 민주당이 그리는 것처럼 뭐 상명하복의 수직 관계, 예. 뭐 대통령이 쥐고 흔드는 관계, 뭐 용산 출장소 이런 뭐 표현 그런 쓰니까. 예. 표현을 쓴다는 것은 그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그리고 예. 지금 대통령실의 구조를 보더라도 그런 식의 구조로 짜여지지가 않았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의 면면을 보면은 과거에 정말 그 이념 공동체로서 어깨동무를 같이 하시던 분들이 나이나 연공 뭐 소위 말하는 그런 예. 걸 다 떠나서 비서실장도 하시고 네. 뭐 온갖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셨던 분들도 전부 청와대로 들어가셔서 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장관은 안 보이고 청와대만 보인다고 할 정도로.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뭐 용산의 힘을 그렇게 자꾸 마치 용산이 여당 위에 막 군림해서 그런 식으로 하게 한다라는 거는 자꾸 대통령을 네.
절대 강자로 보이게 해서 절대 강자라는 거는 아무래도 뭐라 그럴까요? 그 외롭고 고독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강하니까 뭔가 이렇게 좀 두드리고 때리고 미워해도 되는 것 같은 그런 그 어떤 모종의 예. 그러니까 유리된 네. 사람을 만드는 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예. 하고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누가 이끌어가고 누가 가장 힘이 세냐를 놓고 봤을 때는 저는 국회에서 법 다 만들 수 있고 예. 뭐 어제도 예산 뭐 예산 원전 예산 자를 수 다 있고. 뭐 예. 1,800억 잘랐다고 했나요? 다 자를 수 있고 국무위원 맘만 내키면은 다 탄핵할 수 있고 국정 마비시킬 수 있는 바로 그 세력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장 힘센 세력을 어떤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틀어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제일 힘이 센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민주당이고 그게 이재명 대표죠. 왜 뻔히 보이는 현실 속에서 누가 힘이 세고 누가 실제로 제일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네. 외면하고 자꾸 고독한 싸움을 하는 사람에게 자꾸 그런 있지도 않은 그런 절대 뭔가 강자. 절대 권력의 예. 나쁜 이미지를 씌우려고 하는지 그거는 저는 국민들께서 좀 분명히 보고 계실 것이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근데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이제 한 2년 차인데 보면은 협치가 너무 안 된다는 지적을 보수 뭐 진보 양쪽에서 다 하잖아요. 그리고 보수 쪽에서 좀 걱정도 하고. 근데 사실 의원도 해보셨고 지금 정무비서관으로서 국회에도 이제 많이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만나셨을 것 같은데 좀 협치가 안 되는 분위기입니까? 왜 이렇게 좀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협치라는 게 예. 서로 협치라는 게 상대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상대방이라는 게 통상성을 벗어나 있으면은 안 되는 거죠. 이 통상성을 벗어나 있다라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마주할 수 있는 정도의 예. 이 신뢰 관계라든지 네. 뭐 이 대화의 어떤 그 밑 작업 뭐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이제 처음 출발할 때부터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속에서 출발을 이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원내부터라도 풀어나가자 그랬는데 민주당은 끝끝내 당대표부터 먼저 만나야 된다. 예. 라면서 당 총재가 당을 뭐 대통령직을 겸하고 있을 때 용어인 영수회담을 네. 계속해서 있을 수 요구했죠. 있는 네. 영수회담을 고수하셨고 그러면서 계속 대화의 채널을 오로지 이재명 대표와의 대화만을 고집을 하셨고 그런 와중에 계속해서 당신들께서 여당 그것도 다수과반 18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가진 여당 시절에도 안 했던 법안들을 계속해서 한편에서는 네. 계속 통과를 시키는 상황이었고 이랬기 때문에 물론 대통령께서 손 내미는 협치라는 것도 있지만은 절대 다수의 여당에서 손 내미는 협치라는 것도 네.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의회 권력이라는 것이 음. 지금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차지하는 그 위상이라든지 실권이라는 건 엄청난 거기 때문에 그쵸. 네. 그런데 이건 어찌 보면 제가 이제 대통령실에서 있으면서 느낀 거지만 좀 야속할 때가 많았다. 의회 권력이 네. 손 내밀어 주셔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그 다수당의 그 힘으로 대통령을 코너로 네. 밀어붙인 측면이 많지 않았나. 지금 이 순간에도 예. 사실은 그러고 있고 어제 그 예산 삭감 그 원전 예산 삭감은 사실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선언이고 그렇죠. 그거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선에서의 심판을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의 선포 같은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걸 과연 이런 상황에서 협치는 그럼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 뭐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아까 야속했다 이 말 하셨는데 좀 구체적인 일화가 좀 생각나시는 게 있으세요? 뭐 어떤 점에서 민주당이 그렇게 조금 야박하게 굴었달까?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뭐 이제 뭐 어렵사리 지난번 시정연설 네.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은요.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지난해에도 가셨지 않습니까? 그 예산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때 민주당이 전부 퇴장을 했습니다. 예. 아예 시정연설장에 들어오시지도 않았고 그리고 밖에서 그 피켓팅 하시고 이렇게 항의를 하셨습니다. 했죠. 그리고 예. 사전 환담에도 이재명 대표는 들어오시지도 않으셨고 뭐 그렇게 하셨고 요번에는 대통령께서 뭘 들어와는 계시기는 했지만은 악수도 외면하고 뭐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 본인 페이스북에도 썼지만 뭐 이제 그만하셔야죠. 하셔야죠. 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그 벌어질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게 어떤 개인을 존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은 어떤 그 자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롤을 존중하는 것인데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건데 뭐 그런 것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원내대표 상임의장단까지 2시간여의 간담회도 하고 오찬까지 이어지는 자리를 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다 이제 마쳤거든요. 예. 근데 뭐 그 사이에서 민주당 상임위원장이 훨씬 많으시기 때문에 정말 쓴소리를 많이 들으셨어요. 저도 예. 뭐 배석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직설적인 쓴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와 면전에서 저런 쓴소리를 하시는구나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뭐 꿋꿋이 그걸 다 듣고 식사까지 이렇게 마치고 하는 과정이 저는 대통령으로서는 그분들을 의원으로 만들어주신 국민에 대한 존중을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네. 그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자리들은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하는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이고 제가 정무비서관으로 있으면서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그 지난했던 과정을 알기 때문에 예. 굉장히 다행스러운 자리였고 그게 조금 더 일찍 만들어질 수 있었고 김진표 의장도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상춘제에서 그 전에 여름에 대통령께서 제가 직접 국회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마 노은지 앵커께서도 기억하실 그때 이후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그것도 역시나 이재명 대표부터 만나라. 모든 길은 이재명 대표로 통한다라는 식의 그 민주당의 어떤 묵계가 있었기 때문에 참 많이 늦어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야속하고 아쉽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단은 정무비서관 하시면서 좀 느꼈던 말씀 해주셨고 지금 이제는 총선 출마를 준비를 하시니까 뭐 요 얘기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총선 때 역할을 할 거다 이런 관측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 정무비서관 하셨으니까요. 사실 그 내부에서 정무수석실에서는 뭐 그런 것도 하잖아요. 뭐 총선에 있어서 좀 필요한 뭐 전략 같은 것도 좀 고민도 하시고 할 텐데 사실 그 아이디어가 나왔던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뭔가 그 상징적인 인물 한 명을 내세워서 벨트를 좀 구성하는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 뭐 수원에 누가 나간다, 분당에 누가 나간다라고 하면 대표 주자가 있고 주변에 이제 신인들까지 해서 좀 분위기를 띄우는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는지랑 이제 한동훈 장관의 역할론에 대해서는 좀 내부적으로는 어떤 고민이 있으셨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뭐 한동훈 장관의 인기라는 거 그리고 기대감이라는 거는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뭐 얼마 전에 뭐 대구 행보도 그렇고 또 이 아주 굉장히 명확한 워딩 뭐 그리고 뭐 어떤 민주당에 대해서도 보통 통상적인 국무위원들의 화법하고는 다른 어떤 국민들의 그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어떤 화법이다. 뭐 이게 뭐 호불호가 갈리는 지점이 있다고는 해도 어쨌든 다수당인 민주당에게 그래도 저렇게 시원하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지 않냐 뭐 이런 그래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기대치가 상승하는 만큼 당에서도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어떤 전략적 활용에 대한 모색을 아주 그 심도 있게 하시지 않을까 싶고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도 뭐 당의 요청이나 또는 본인이 어떻게 하면 뭔가 내년 정국에 도움이 될까에 대한 고민도 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뭐 중요한 건 사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네. 아까도 우리 처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패배주의에 젖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난 될성부른 나무다. 그리고 내가 뛰어들어가지고 우리 정말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라는 게 지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년 총선이 그만큼 중요하고 한 사람의 당락이 뭐 개인 인생을 놓고 보면 온 우주를 뭐 정말 좌지우지하는 일처럼 중요해요. 낙선해 보면은요. 네. 정말 진짜 예.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네. 자기 개인도 그렇고 지지자들한테도 정말 못할 그쵸. 일이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이요. 내년 총선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네. 윤석열 정부의 사실상의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정권 교체가 완성형이 되느냐 용두사미가로 끝나느냐 이런 거를 전부 다 가르는 선거기 때문에 네. 내가 플레이어로서 값어치가 있고 그 약간 등 떠밀려서 하는 무언가가 아니고 내가 여기서 깃발을 들겠다라고 하는 분연히 일어나는 어떤 도전 정신과 그것에 박수 쳐주는 그러니까 뭐 질투 혹은 뭐 애써 폄훼하고 이런 거 말고 정말 박수 쳐주는 되는 집안 분위기 네. 이런 게 정말 필요한 때다. 예. 그걸 지금 이제 만드실 거잖아요. 그렇죠?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희영 전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